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겸업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실질자본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10달 정도 됐네요. 10달 전에 올렸던 이 실질자본금 기본편에서 이 내용을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편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겸업자산을 평가하는 데서는 모든 회사가 이렇게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빼고 겸업자산을 빼는 방식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이유와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실적신고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건설회사들이 이제 매년 2월 달에 실적신고를 합니다. 이거 왜 하지? 그래서 1차 신고라는 게 있고 2차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1차 신고는 시공력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포괄적인 거지만 이 엄밀하게 따지면 시공능력을 받기 위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고요. 2차 신고라는 거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서 경영비율을 산정받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이걸 왜 하지? 시공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협력업체 등록할 때 사용하는 수치가 되겠죠. 그리고 경영비율은 조달이나 지자체 입찰할 때 적격심사용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건설업체들을 실태조사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는 거 하면, 어떤 실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해요. 어떤 업체가 제조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본인들의 공장에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다가 발주처에서 요청으로, 아이고 사장님, 어차피 이거 사장님네 제품이니까 시공도 같이 해보시죠 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있었어요. 실적 신고할 때가 되니까 이 담당자가 모르는 거예요. 이 실적 신고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을 열심히 뒤졌겠죠. 뒤졌더니 이게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딱 들은 거지. 그래서 1차 신고를 영원으로 무실적 신고를 한 거예요. 2차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2차 신고를 이제 손익계산서 매출액 100억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를 2차 신고까지 마감을 한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시공능력이 빵원이 나와요. 빵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 온라인에서 어디에서 누가 얘기한 대로 다 했는데 자기네는 결과값이 0원이 나왔어. 그럼 H당초 실적신고 왜 한 거야? 시공력 받아서 제조업체, 이 큰 매출의 제조업체들이 무슨 조달청 입찰에 관심이 있나? 큰 대기업에 협력업체 등록해서 물건 납품하는 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업체가 갑자기 시공능력이 빵원이 나왔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런 일이 실제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알고 보면, 이 원인은 겸업회사의 실질자본금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저는 이론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재무제표라는 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다들 아셨을 거예요. 재무상태표 만들어 봅시다. 재무상태표라는 건 위쪽에는 자산 계정이고 아래쪽에는 부채랑 자본 계정입니다. 자, 자산은 또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겠죠. 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본은 당연히 자본금하고 잉여금 계정으로 나눠지겠죠. 유동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예금 계정이겠죠. 예금 계정에 어떤 회사가 3억이 있다고 합시다. 공사미수금도 3억이 있다고 할게요. 가지급금도 3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선급금도 1억 있고 재고자산도 2억 있고, 비유동자산에서는 출자금, 이제 전문건설이니까 5천만원 있다고 할게요.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있다고 합시다. 싸그리 더하면 자산 총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산 총계가 12억 6천이 나왔네요. 자, 우리 부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부채는 3억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 자본금은 5억짜리 자본금 법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잉여금이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회계에 관련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건데, 여기 자산총계에서 부채 빼고 자본금 빼면 잉여금이 나와요. 잉여금은 4억 6천일 겁니다.
그래서 자본총계는 어떻게 구하냐, 얘랑 얘를 더해서 자본총계가 나오는 거고, 얘랑 얘를 더하면 부채와 자본총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채와 자본총계라는 거는 위에 있는 자산총계랑 숫자가 같습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만들어 봅시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 한 30억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20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사무실 유지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실 직원들 급여랑 사무실 임대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9억을 썼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기타 비용이 나갔다고 치면 당기순이익이 5천만원이 나오겠죠.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이 회사가 온리 건설만 하고 있는 회사라고 쳐봅시다. 매출액은 공사 수입금으로 잡히겠죠. 매출원가는 당연히 공사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건설업만 하고 있는 이 업체의 실질자본금을 구해봅시다. 저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빼면 돼요.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만 빼면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자본총계 9억 6천이 자본총계예요. 여기서 부실자산 찾아야죠. 가지급금 3억, 현금금 1억, 재고자산 원재료 2억 다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지는 자산들입니다. 3억, 1억, 2억을 합치면 부실자산이 총 6억이 나오는 거고, 이 회사의 실질자본금은 3억 6천만 원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저번 영상 때 다뤘던 내용이고, 겸업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전과 같은 장부입니다.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자 이 얘기예요. 자, 이 회사가 공사미수금이 3억이 있었네요. 3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 공사대금을 줘야 될 발주처에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당신네들한테 못 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딱 어디 수원에 오피스텔 하나 지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그거 1억으로 퉁칩시다.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했다고 치자 이 얘기예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런 거라도 대물로 받자. 이런 식으로 대물로 건물을 하나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공사미수금 3억 있던 것 중에 그 중에 1억을 대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건물이 1억이 생기는 거고 공사미수금이 2억으로 쓸 거예요. 원래 3억에서 회사가 이제 서울에 있다고 칠게요. 서울에 있는 회사야. 그런데 이 대물로 받은 건물 오피스텔이 수원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회사한테 이 건물이 무슨 쓸모가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그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물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을 놀릴 수 있어? 그럼 사무실 오피스텔 임대나 주자 해가지고 사무실 오피스텔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이런 간단한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실질자본금을 구해보자 이 얘기예요. 자, 자본총계는 아까랑 똑같아요. 9억 6천만원 똑같고, 부실자산은 아까랑 똑같게 3억, 가지급 1억, 현금금, 재고자산 2억 해서 부실자산은 6억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임대수익 1,000만원이 생겼잖아요. 이게 어떤 원인에서 생겼어? 여기 건물 1억짜리 건물에서 임대수익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 겸업자산이구나 라고 해서 겸업자산을 1억을 빼서 결국은 이 회사의 실질 자본금은 2억 6천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겸업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간단한 계산법.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겸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임대 수익금이 그냥 조금 부수익이 발생했다 정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넘어갑시다. 또 다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재무제표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틀린 게 예금이 3억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대표자가 생각을 하니까 3억, 법인 통장에 3억 있으니까 이걸로 땅 사서 우리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 4억을 짓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한번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장부가 어떻게 되느냐? 예금 3억을 써서 건물을 샀겠죠. 건물을 샀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었던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3억이라는 숫자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다시 이제 환불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예금 계정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가 바뀌겠죠. 예금 계정에 1억이 있고 공사미수금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3억이 생기고 임대보증금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 4억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3층 4층만 해도 충분한데 이거 1, 2층 비어서 어떡하냐? 우리 이거 임대나 줄까? 그래가지고 아래층을 임대를 줬어. 그래서 연에 1000만원에 또 임대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이전과 같지만 살짝 틀리죠. 그럼 이때 실질자본금 계산을 해봅시다. 자본 총계는 똑같이 9억 6천이고 부실자산은 아까랑 똑같이 가지급금 3억, 선급금 1억, 재고자산 2억 해서 6억이라는 부실자산이 나왔네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임대수익 1000만원을 만들어낸 원인이 뭐야? 이 건물 3억짜리 건물에서 임대수익 1000만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우리 겸업자산으로 분리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겸업자산으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은 우리 회사 본사잖아. 이 건물이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고 건설회사의 본사를 겸업자산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3억짜리 건물은 겸업자산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질자본금은 3억 6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총 우리의 매출액은 30억 1000만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30억 1000만원이고 임대수익이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는 겸업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장부에서는 겸업자산을 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겸업 비율이라는 겁니다. 겸업 비율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 우리가 이렇게 3억 6천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실질자본금 3억 6천.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 3억 6천을 우리 전체 매출액 30억 1000만원에서 우리 지금 건설에 대한 실질자본금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30억 n분의 1을 하자 이 얘기야. n분의 1 30억 1000만원 분의 30억은 얼마인가를 계산하자 이 얘기예요. 실질자본금이 3억 6천만원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을 겸업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땅땅땅땅 해보면 3억 588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3억 6천만원인 줄 알았는데 이 임대수익금 수익 비율 때문에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을 계산을 하면 3억 588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랑 얼마 차이나 12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겸업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우리 겸업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고 지금부터가 진짜 겸업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방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엄밀하게 따지면 겸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제조업체가 있었어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웃긴 게 이 건설업체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건설업을 등록할 때는 건설업 등록이 엄청나게 쉬워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금이 30억이 있으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은 거야.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등록을 탁 해서 봤는데 아까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업을 탁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실질자본금 때문에 회사 담당 직원분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회사 봅시다. 예금이 30억이 있고요. 외상매출금이 10억이 있어요. 가지급금, 선급금, 재고자산은 이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6억입니다. 그리고 출자금 5천만원 전문건설이라고 가정을 하고 5천만원 있고 토지건물 5억,
기계장치 3억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회사가 건설업을 등록을 하고 나서 나름 매출도 잘 이뤘어. 3억이나 공사 매출, 건설 매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총 매출액은 33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본 총계는 3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빼야 되겠죠? 자, 31억 5천만 자본 총계에서 외상매출금,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이름 자체는 공사, 건설업에서 쓰이는 계정명이 아니라 제조업에서 쓰이는 계정명이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리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사미수금 계정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계정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외상매출금 계정은 엄밀하게 따지면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계정이 아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외상매출금 10억이라는 거는 제조업에서 나온 외상매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 3억, 현금금 1억, 부실자산, 재고자산은 이때는 부실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겸업자산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려나요? 그리고 출자금은 이제 건설업이니까 놔두고, 토지건물은 제조업이니까 겸업자산, 기기장치도 겸업자산이네. 그래서 어떻게 부실자산 4억, 가지급금하고 선급금 두 개만, 가지급금, 선급금, 부실자산 4억으로 놓고 나머지 10억, 2억, 5억, 3억 해서 20억을 겸업자산으로 판단해서 탁 뺐더니 7억 5천만 원이 나왔다. 와, 이게 우리의 실질 자본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겸업회사의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이 방법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방법이 왜 틀리냐면, 자, 이 회사는 제조 매출도 있고 공사 수입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금 30억이라는 돈이 100% 제조 매출로 벌어들인 돈만 있나? 아니면은 건설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도 섞여있나? 알 수가 없죠. 제조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된 선급금 먼저 받은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재고자산 원재료는 건설업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제조업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부실자산 혹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하기도 참 애매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사수입 건설업과 관련된 재고자산이 전혀 없을까? 라는 거죠. 자, 토지건물 5억이에요. 우리가 제조매출 겸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토지건물은 우리의 본사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이 건설업의 자산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기계장치도 어차피 건설업의 매출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건설업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는 거죠. 자, 이게 왜 혼란이 오냐면 원인은 이거예요. 자, 이 실질자본금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인데, 이 기업진단 지침에는 건설업하고 겸업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언제나 구분 격리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구분 격리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무슨 말이냐면 건설업 장부랑 제조업 장부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쓰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쓰라고. 건설업 장부, 건설업 통장, 급여대장 이런 걸 다 이제 만들고, 제조업도 제조업 따로 만들고, 제조업 통장 따로 만들고, 제조업 사무실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인 거죠, 결국은. 그런데 10개 중에 5개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많은 회사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겸업자산이구나, 이거는 부실자산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애시당초 구분을 딱 했으면 이거를 얘는 건설 거예요, 이건 제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도 장부를 그렇게 따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장부를 따로 관리를 하다가 법인세 신고할 때만 합쳐서 해? 라고 하는 게 이 건설업 관리 규정의 취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 이전에 이야기한 겸업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자본 총계는 여전히 31억 5천입니다. 자본 총계가 확실하게 이거는 이 회사의 부실 자산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얘는 부실 자산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가지급금 밖에 없어요. 가지급금 3억. 대표자가 가져간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선급금은 판매하는데 먼저 받은 돈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재고자산은 제조업이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어. 출자는 건설업이야. 토지 건물은 본사야. 기계장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실 자산이라는 거는 3억짜리 가지급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 자본총계 31억 5천에서 3억만 뺀 28억 5천이 이 회사의 실질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체 매출액 대비 건설업의 매출은 얼마인가? 33억분의 3억을 해야 되겠죠? 그 수학은 다 이제 하실 거니까 33분의 3억이면 나누기 11을 하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8억 5천을 11로 나누면 이 회사의 실질 자본금은 2억 5,909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건설업의 실질 자본금이 구해지는 겁니다. 잘못 계산했을 때 얼마 나왔죠? 7억 5천 나와야 돼요. 7억 5천. 7억 5천이 아니라 이 회사의 실질 자본금은 2억 5,900밖에 안 나오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조금 이론화 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자 라고 치면 건설 매출 비중이 많고 겸업 매출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는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하고 겸업자산을 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건설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겸업회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조업 비중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 완벽한 부실자산, 이게 이때 적용하는 부실자산은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있는 부실자산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일단 빼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부실자산은 이 부실자산하고 틀린 거예요. 이때는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있는 부실자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실자산은 뭐 완벽하게 자명하게 현실적이지 못한 부실자산, 아까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가지급금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급금이나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는 부실자산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실로 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래? 겸업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겸업비율은 어떻게 구해? 건설 매출에서 전체 매출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겸업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실질자본금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업비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끝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충격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계산할 때 이용하는 건설업 관리 지침과는 계산 방법이 살짝 좀 달라요. 왜 이런, 그러면은 왜 제대로 똑바로 이상한 거 알려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건설업 관리 지침에서 이야기하는 실질자본금 계산 방법을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서는요, 이 예금 계정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 계산을 하고, 외상매출금을 또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 계산하고, 가지급금은 삭제, 선급금은 어떻게 나누냐 삭제,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계산, 재고자산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계산, 출자금 계산, 이런 식으로 모든 계정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그것을 다 더해서 만들어내는 게 기업진단 보고서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른 실질자본금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아마도 보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기업 진단 보고서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실질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다라고 대략적으로 추측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업 진단을 하는 기관이 총 3군데가 있죠. 경영지도사회, 회계사회, 아니면 세무사회 해가지고 승인기관이 3개인데다가 여기에 기업 진단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실리면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실질자본금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방법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그렇게 딱 부러진 게 없다. 개인 의견이 많이 달려있다.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회사든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다시 우리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려봅시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능력이 왜 0원이 나왔을까 라는 이야기로 처음을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시공능력 평가 방법을 전문건설협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이야기하기에 시공능력 평가 금액은 실적평가, 경영평가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이루어진 계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맞다고 한 가정하에서 기업 진단 지침을 적용을 하면 이 회사는 절대 시공능력이 빵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원이 나오더라도 빵원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얼마지? 라고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는 이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의 내용과 건설협회라든지 국토부에서 어떤 업체를 평가하는 실질자본금의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업체는 기업진단 지침상으로는 실질자본금이 0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는 이 업체에게 시공능력을 빵원을 부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연구를 했지만 곱하기밖에 없어요. 곱하기.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나온 결과값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설업 관리 지침에 이런 규정이 없던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닌데, 각자 계정별로 이제 뭐 겸업 비율 계산해서 뭐 현금은 얼마, 뭔 얼마, 뭔 얼마 이렇게 기업 진단 지침대로 뽑아내는 게 실질 자본금의 정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게 틀린 말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기업 진단 지침에 의해서 우리 회사의 실질 자본금이 얼마가 나오냐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협회에서 우리 회사를 자본금을 얼마를 평가를 하느냐, 국토부에서 실태조사 나오는 걸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 진단 지침이랑은 조금 다른 계산법이 존재한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방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한 방법을 응용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회사의 대략적인 실질 자본금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FM대로 설명을 드리면 개정을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비전문가들이 보는 건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비전문가들한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원리를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가장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월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